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곁에는 평범한 삶을 잃어버린 보호자 가족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돼 직장을 관두고 직접 간호에 나서면서 이른바 간병실직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른바 간병 스트레스로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노인 환자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담을 가족이 도맡아야 해 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큰코리아입니다. 오늘 더큰코리아에서는 중증 환자의 보호자까지 돌보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크리스탈 씨가 식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익숙한 듯 필요한 것을 척척 꺼내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크리스탈 씨의 집이 아닙니다. 28주 만에 태어난 딸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픈 딸 곁에 있을 수 없어 걱정하던 차에 사회복지사가 이곳을 추천했습니다. And we talked about the baby staying in the NICU and me being away from her was basically my biggest fear. And because you never know, if I'm that far away, how am I going to make it here to her on time if something were to be happening?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근처에 있는 이곳은 병간호로 지친 가족들이 쉬어갈 수 있는 집, JW 하우스입니다. 병원 옆에 있어 마치 부속 시설 같지만 병원의 지원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지역 단체의 도움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됩니다. The people that stay here really appreciate the volunteers and really appreciate that this place is here for people to stay. It's just really comfortable and it's like you're not staying in the hospital. It's like a home, basically. 이용객과 봉사자는 다 같이 요리를 하고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식사를 합니다.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개인 방을 쓰면서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는데요. 각종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So it's just been a big help and a blessing to be able to stay here, and it's based on donations, so you don't even, if you don't have the money, you don't have the money. JW 하우스가 설립된 건 지난 2008년. 백혈병을 앓던 소년 JW는 입원 치료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똑같은 불편과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며 집을 짓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JW는 완공을 3년 앞두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바람은 안락한 집으로 남았습니다. He wanted to be closer to his family when he was in the hospital. And so he and his doctor talked about, wouldn't it be beautiful to have a home away from home where people can be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while they're going through treatment. 현재까지 이곳을 이용한 사람은 5만 5천 명. 수요가 많아 확장도 고민 중이지만 집 같은 집이란 모토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How can we provide more, and also how can we keep the feeling of this really home, away from home, which I think is really the JW brand, intact as we expand. 한 소년의 꿈이 남긴 집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공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중증 환자가 있어서 간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간호 간병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는 미국도 좀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 은퇴자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천만 명이 아픈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를 직접 간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60% 정도는 여성이고요. 평균 나이는 한 48세 정도라고 하고요. 또 이들 중에 7%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도 간병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간병이라는 일이 육체적으로 참 힘든 일이다 보니까 자신을 챙기는 것은 항상 뒷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중환자 배우자를 간병하는 배우자 중에 67%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이들 중에 40% 정도는 우울증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약물 남용,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벌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긴 간병 기간으로 실직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미국은 이런 간병인 문제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치매의 경우 치매 관리 정책은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서 치매 환자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치매를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의 경우를 보자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일 경우에 배우자가 간병을 하게 되면 각 시에서는 간병하는 배우자를 간병인으로 고용을 해서 급료를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 의료 단체들이 간병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좀 나은 점이 있다면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미국은 매년 11월을 가족 간병인의 달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이달은 가족 간병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족 간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요. 우리 동포와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코리아입니다. 재외동포 화가들의 재능 기부로 만든 달력이 탄생했습니다. 11개국 화가 12명의 작품이 담긴 내년 달력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신이스크라 화백의 라일락꽃 그림이 화사합니다. 신화백은 아시아의 피카소라 불리는 고 신순남 화백의 제자이자 며느리입니다. 브라질 농촌의 모습을 담은 전호키 씨의 그림에서는 개구쟁이 고향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제니카 조이 씨도 지난해 한국에서 그린 첫 그림을 선사했습니다. 지난해 30여 년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는 심정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Personal sort of achievement for me would be able to exhibit with other Korean artists, being seen as someone who is equal. Maybe not as a foreign exhibitor or an adoptee exhibitor or an American exhibitor, but as a fellow artist. 신랑 신부 그림을 통해 새로운 탄생을 기원한 박미하일 화백은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동포입니다. 동양 문학은 이때까지는 한국을 덜 알고 있어요. 중국 문학, 일본 문학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만든 이 달력은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동포단체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2017 재외동포 국내 교육 연수가 지난달 30일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공주대 민족교육문화원이 실시한 연수에는 일본과 아르헨티나 등 12개 나라 재외동포 학생 40명이 참여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계속된 재외동포 국내 교육 연수에는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 역사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를 책임져줄 흑미닭국 드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어느 시대나 한국인의 얼굴을 대표하는 배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대체로 서민적인 느낌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그 배우가 이를테면 송강호나 황정민이라면 1960년대에도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잠깐 보신 영화 서울의 지붕 밑에서 주연을 맡은 김승호입니다. 한국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마부를 비롯해서 숱한 영화들을 통해서 1960년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탁월하게 묘사했는데요. 이번 주 한국영화 걸작선에서는 김승호의 대표작 가운데 한 편인 서울의 지붕 밑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의 지붕 위에 아침 해가 섰으면 오늘도 새로운 시대와 낡은 시대가 어깨를 겨누고 사는 이 골목 안에 서울의 희한한 꿈과 사랑과 웃음과 눈물이 살아서 숨결짓는다. 주요 캐릭터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영화 서울의 지붕 밑은 유쾌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매일같이 남의 들창을 건너다 봐.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이자 한의사이며 동시에 장성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 김학규가 소개됩니다. 야, 그 발을 내려. 철학자 박주사님. 그리고 이 김학규에게는 한의원을 나눠 각각 사주궁합을 보는 박주사와 복덕방을 하는 노몽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더라, 날씨 덥다. 아, 이 삼복지게 더운 게 그렇게 희한한 일인가? 하도 손님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손님은 이게 왜 더위 탓인가? 운수소관이지. 이 녀석 어찌 그게 운수소관이야? 저놈의 추가가놈 때문이지. 내가 30년 동안 닦아온 텃자리를 저놈한테 뺏겼단 말이지. 김학규는 바로 앞집에 개업한 양의사 최두열이 눈에 가십니다. 그런데다 호시탐탐 자신의 맏딸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 같으니 곱게 보일 리가 만무죠. 이윽고 김학규는 불법 낙태 수술 혐의로 최두열을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시기 어린 시도는 불발에 그치고 맙니다. 아유, 김 선생이시군요. 여참 귀한 손님이 웬일이십니까? 영감이 하도 화풍을 떨게 왔었습니다. 영감, 다시 또 허위 고발을 했다간 그땐 영감을 묶어가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김학규는 단단히 체면을 구기고 말죠. 날 묶어가? 걘 다 날 닮아서 그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한 아들 현구는 가족들 몰래 사귀던 동네 아가씨 점례가 임신하는 바람에 전전긍긍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김학규는 현구에게 따로 혼처를 마련해 주려는 중이죠. 아버지 돈 지금 주세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야, 너 오늘 그 섹시 봤지? 어떻더냐? 좋더군요. 그럼 그리리 정은하랴? 우선 취직을 해야죠. 약속한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그런데 딸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점례 어머니가 불이 나게 이 집에 찾아옵니다. 당신 자제님이 내 딸을 버려놨단 말이오. 뭐? 그래, 멀쩡한 처녀기 집애를 애기까지 베게 해놓고 설랑. 뭐? 오늘 선들을 보고 왔다고요? 이 사건으로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나 하필이면 순장수 딸년을 건드려서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하니? 이? 아니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떠드세요? 뭐? 이래서 더 큰일이 어딨어? 결혼해서 그 아이 낳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너 그따구 순장수 딸년하고 결혼을 해? 결혼을 해? 예? 술장수 딸이면 어때요? 사람만 착실하고 서로 사랑하면 됐지. 결혼 못할 게 뭐 있어요? 아이고. 난 약방 기바들 아니에요. 약방 기바들이 뭐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뭐? 영화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있는데요. 영화 초반의 나레이션이 말했듯 새로운 시대와 낡은 시대가 갈등하는 1960년대 초의 상황을 가족 드라마의 틀로 상징하고 있죠. 전통 가옥과 양옥이 공존하는 거리 풍경, 한의사와 양의사가 옥신각신하는 상황도 그런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매일 이 시간에 와야겠군요. 한편 김학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딸 현옥 역시 아버지 몰래 앞집 의사 최두열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아! 아니 여긴 예편네들 머리 주시러 오는 집인데 왜 남자 손님이냐?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최 박사님께서 이 화분을 가져왔어요. 최도열에 대한 감정이 영 좋지 않은 김학규가 만약 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떨어지겠죠. 영화 서울의 지붕 밑은 이 밖에도 김학규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익살스러운 웃음을 제공하는데요. 김승호와 함께 호흡을 맞춘 허장강과 김희갑 역시 당대 최고의 배우들로 영화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뵈려고 왔는데. 이 밖에 점례 어머니를 연기한 황정순, 점례 역의 도금복, 현옥 역의 최은희 등 196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이 총출동해서 풋풋한 서민 드라마를 합작하고 있죠. 이 모든 기라성 같은 배우들 가운데서도 주연을 맡은 김승호는 문어체 대사가 주를 이루던 당대 영화의 분위기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개성 넘치는 대사체를 과시합니다. 그렇게 1960년대 서민의 표상이었던 배우 김승호는 안타깝게도 1968년 5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 김승호의 저력을 증명하는 영화 서울의 지붕 밑이었습니다. 진주 안녕? 잘 지내고 있지? 나는 너 없이 잘 못 지내. 빨리 상태 들어오면 안 돼? 안 돼도 그냥 빨리 와.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영사관에 취직했어. 곧 첫 출근 날이라서 너무 설레고 걱정도 돼. 근데 너 덕분에 내 한국어 실력이 좀 늘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한국어를 왜 배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들었거든.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난 내 꿈에 대해 고민했어. 난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며 살고 싶거든. 번역이나 통역도 재밌을 것 같아. 처음에 한국에 갔었을 때 마치 꿈 위를 걷는 것 같았어. 내가 이 아시아 중에 처음으로 가본 나라였거든. 나에겐 다 새로웠어. 그 일주일이 내겐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너 같은 한국 친구를 만나는 게 내 꿈이었어. 내 사진첩 절반 이상이 너랑 찍은 사진들이야. 그만큼 너가 나한테 소중한 친구란 거야. 내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 알고 있었지? 넌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기획이 있어? 그건 뭐 걱정 안 해. 왜냐하면 너가 여기서도 다 잘했으니까 거기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우리 사실 서로 잘 알잖아.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거 너에게도 나에게도. 하지만 우리가 잘 견뎌서 난 너무 기뻐. 앞으로도 그런 슬프고 화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다치남 화이팅!